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작년이요? 1745조인가요? 예, 1745조. 아, 그보다 좀 작네요. 1743조 6천억 원. 엄청나죠? 이게 작년 부채예요. 그런데 올해 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라고 하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 총합, 여기에다가 군인이나 공무원 연금 지급해야 될 총합, 이게 연금 충당 부채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총 부채가 됩니다. 실제 중앙정부의 부채는 699억 원이었어요.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699억. 지방정부의 부채는 29억 8천이었고요. 연금 충당 부채, 이거 연금 군인들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될 돈 말입니다. 이거는 94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중앙부채가 또 1, 2월 중에 엄청 늘었어요. 아마 지방부채도 늘겠지만 지금 나온 지표는 중앙부채만 나왔는데 699조 원에서요 725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725조 2천억 원이요. 그럼 얼마 늘은 겁니까? 1, 2월 동안에 지금 거의 30조 늘었다는 거잖아요. 30조. 예. 부채가 30조 늘었다. 이거는요. 야, 이거 장난 아니게 늘었는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 5천억 늘었고요. 국민주택채권도 5천억 원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리 텅텅 비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든 야든 뭐 퍼주기 하자고 난리잖아요. 퍼주기 하는 거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는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돈은 한계가 있는 돈이에요. 예. 베네수엘라보다가 우리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원유라는 게 있잖아요. 원유라는 게.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화자원이었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시장이 크기를 합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하자원은 없고요. 거의. 결국은 우리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원자재며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만들어서 반제품 내지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런 나라가 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수출밖에 없단 말입니다. 수출밖에.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의 돈, 나라 돈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달러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막 찍어내면 받아주니까. 원화는 막 찍어낸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원화 마구 찍어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되거든. 짜임새 있게. 그나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재원안에 쓰자. 원래 예산이 슈퍼 예산이다. 512조 3천억 원인데 이 재원안에 쓰자. 그나마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찍어서 뭐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 돈 찍어낸다는 이야기인데 돈 찍어내서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천만입니다. 돈의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도 떨어집니다. 실제로요.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지금 국세 있잖아요. 국세. 벌어들이는 돈도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2조 4천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이 1월, 2월 중에 46조 8천억 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세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세도.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국세라는 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나 예,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법인세 기업이 내야 되는데 법인세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월, 2월에 8천억 원이나 감사했고요. 부가가치세 이거는 소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텐텐이 붙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지금 뭐 1조 2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보세요. 지금 경제가 안 된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예요. 이게 발표를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지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수입이 1조 2천억 원이 떨어졌다. 이 말은요. 소비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야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1, 2월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8천억 원이 떨어졌고요. 법인세잖아요. 법인세요. 소득세요. 소득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긴 해요. 그렇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소득세 자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실물 경제는 좋지 않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나라 곳간까지 텅텅 비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수 진도율이 있어요. 세수 진도율. 세수를 얼마나 실제로 거쳤느냐 하는 지표인데 이게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6.1% 2월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관리재정수지라고 이게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4대 보험을 다 포함한 거고요. 관리재정수지는 총 4대 그 보장, 사회보장기금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1, 2월에 30조 9천억 원 적자 기록했어요. 30조 9천억 원. 1, 2월에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자꾸 코로나 탓 하거든요. 또 해외 경제가 부진해서 세계 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해서 그렇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그렇다.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해외 경제가 나쁘다는 남 탓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탓하고 있어요. 코로나 탓. 코로나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망각하죠? 중국인 입국 금지했으면 대만이나 홍콩처럼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라가 난리법석 떨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중국인 입국 금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한 이유는 시진핑 데리고 올라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시진핑 방한하면 일거에 중국이 우리 걸 많이 사주기 때문에 경제도 확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특히 주중대사인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입니다.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을 데리고 오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 버린 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시진핑은 어떻게 됐어요?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차피 상반기는 안 온다. 이게 선거 전에 왔으면 좋았는데 선거 전에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결국은 하반기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하반기로 가게 되면 글쎄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나라 국가는 지켜야 되는데 나라 국가는 이렇게 텅텅 빈다는 자체가 참 우리 국민들에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나라 국가는 이렇게까지 자꾸 비어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주고 대한민국에 보조 지원금을 보내줬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마우니까 전전자 교환기 개발했을 때 필리핀이 제일 먼저 무상 원조해줬잖아요. 예, 필리핀이 피플 파워 나오고 나서 필리핀이 지금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보장 없습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요.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